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7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음력 7월 7일은 칠성날이죠.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 날인데 까치가 고생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양력 7월 7일은 그런 게 아니군요. 그냥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하셨던 모든 것들을 오늘 한번 샥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인간소화제 노영이가 오늘 방송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IAEA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샅샅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믿을 수 있는 데가 도대체 어디냐. 일본은 자기네가 그냥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물을 버리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죠. 객관적 제3자라고 불리는 IAEA에다가 물어보자. 근데 그 만약에 IAEA가 또 다른 종류의 본인들의 사심 때문에 국민 혹은 전 세계 인류의 목숨을 담보로 일본과 짝짝꿍 한다면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 모르지만 보고서를 보면 대강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그 부분 분명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쇼미더민신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여론조사 동향 살펴보는 거고요.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에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쇼미더 영심 시간도 있습니다. 영친이님들을 위해 저희가 특별 서비스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재밌는 댓글들 많으니까 한번 웃어봅시다. 이런 취지로 만든 그런 코너죠. 자, 어쨌든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정리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진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이진하 기자님 팬들이 이제 드디어 생겼나 봐요. 멋진 뿜뿜 이진하. 이런 얘기도 하셨고, 배동호님께서도 화이팅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써니님이 팬으로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김성민, 이진아 기자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몸될 바를 모르게 네. 많은 분들이 성원해주고 이렇게 잘 지켜봐 주는데 네. 인사 한번 하죠 뭐. 네,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 기자님인데요. 우리가 좀 힘을 실어주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원희룡 장관 뭐 늘공 탓하면서 백지화 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모순이다 말이 네. 되냐? 이 모순적 행동이 또 나오는군요.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였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격 수위를 높이자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백지화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이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진성 경기 양평군수는 원장관의 사업 백지화 발표 후에 곧바로 반발했는데요.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사업 전면을 중단 철회해 양평 국민이 계속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양평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예타도 하고 뭐도 하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네. 이걸 다 전면 백지화 시킨다고요? 네. 왜요? 김건희 여사 집 앞으로 종점이 바뀐 것이 특혜라고 한다니 나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전부 다 없던 걸로 합시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어제 이것 때문에 좀 놀라서 이제 기자회견했을 때 기자들이 같은 질문을 한 7번씩 이제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장관이 김 여사 측에서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민주당이 이제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했고요.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한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하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라면서 이제 공무원들 골탕 먹이지 말고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직격했습니다. 전진선 경기 양평군수 엄청 화났어요. 네. 그동안에 수도권 끄트머리에서 2,600만 수도권 주민에게 식수 공급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받고 오로지 그냥 이 고속도로 하나 뚫리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네. 전면 백지화가 뭐냐 도대체. 여기에 왜 그 쓸데기 없이 어떤 여사님의 집이 그 근처에 혹은 그 여사님의 땅이 그렇게 그냥 잔뜩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갑자기 물거품이 돼야 되느냐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네. 서울과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내하고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왔는데 양평 군수로서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안타깝다. 원래는 사업 노선 확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을 때 가짜뉴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네, 이제 가짜 뉴스로 판단해서 논란에 응하지 않았다고 이제 어제 전 군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정 정당의 일방적 주장을 휩싸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자초되는 것이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어쨌든 한 6, 7년 정도 준비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정책을 좀 정책을 결정하는 마음대로 하면 거에 안 있어서 되죠. 예. 네, 그래서 좀 이제 야당에서도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야당은 이제 강상면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김 여사 일가 이제 특혜 주기 위한 노선 변경을 추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 정부 사업 전면 백지화 결정에 이제 국책 사업이 이렇게 장난인가라고 이제 맞섰고요. 그러면서 이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주무장관이란 사람이 의혹 제기에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없었던 일로 만들겠다니 정말 황당무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말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국민의힘과 당협회의를 마친 다음에 당정 협의에 마친 다음에 김 여사 측이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민주당이 이런 선동을 계속해서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거다. 아니, 그러니까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걸 갖다가 그리고 숫자도 더 많은 제1 야당에 대해서 네. 날파리 선동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니네가 이렇게 우리한테 시끄럽게 구니까 한번 엿먹어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서 원인을 제거한다 이런 명목으로 그냥 전면 백지화를 검토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에는 국력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에요, 뭐요? 네? 뭐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딱히 이제 뭐 입장을 크게 밝힌 건 없었고요. 야당에서는 이제 비판을 아무래도 계속해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지난 7월, 그러니까 작년 7월까지 국토부와 양평군이 노선 변경을 논의했다. 원래는 2021년도에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었고 다 괜찮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5월 달에 취임하고 그때로부터 2달 만에 네. 갑작스럽게 국토부와 양평군이 노선 변경을 논의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종점 자체를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더라. 네. 그 과정에 어떠한 의사결정이 있었고 왜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지 설명은 없더라 별로. 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노컷 뉴스에서도 또 이제 단독으로 나왔는데요. 김건희 라인이 강행이 된 게 올해 초부터 되게 빠르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을 또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이 의혹은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으로 근데 보입니다. 이게 진짜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런 종류의 국정농단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대체가 언제 이런 거 정신 차릴지 모르겠네요. 예? 진짜 우리가 나서서 뭔가 좀 해야 될까 봐요. 우리 둘이라도 해볼까요? 자, MB 시즌2. 야, 유인촌 또 드디어 다시 돌아왔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을 대통령 문화특보에 임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굵직한 사건 때마다 대통령 곁을 지킨 이른바 MB맨으로 불리는데요. 어제 민주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된 이재우 전 의원까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정치 일선의 속속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문화체육특보는 이번에 신설된 장관급 자리이고요. 유특보는 앞으로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아마 맡게 될 것인데요. 이로써 대통령 특보는 이동관 대외 협력특보와 함께 두 자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니, 이 자리는 장관급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장관급으로 이제 두 명이 이제 됐는데요. 유인촌 장관, 전 장관은 기자들이 뭘 곤란한 걸 물어보니까 욕설을 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알아요? 네, 과거에 네, 찍지 말라고 이제 욕을 했던 찍지 것들이 말라고 XX야? 막 이랬었죠. 네. 아직도 그 그랬는데. 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죠.
이제 일단 대통령 관계자는 이제 인선 배경에 대해서 문화사업 관련 조언을 받을 만하다고 판단했고 배우 출신의 행정 경험도 있어서 소통이 원활할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친이명박계 좌장으로 뽑히는 이재호 전 의원도 전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이재호 이제 의원이 이제 돌아오면서 또 이제 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 정부에도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과 해석을 내놨기도 했습니다. 야, MB맨 대표적인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보수 중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라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분열되는 겁니까, 보수도? 글쎄요, 잘 모르겠죠.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유인촌 특보 내정자인가요? 유인촌은 네. 이동관 씨하고 합이 아주 잘 맞을 거라는 거. 이게 세간의 평이라는 겁니다. 네, 두 분이 같이 이제 그 두 특보가 예전에 이명박 정부 전 대통령 시절 장관도 같이 그때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이동관 특보는 이제 홍보수석을 역임했고 이제 그 유인촌 전 장관은 이제 문체부 장관을 하면서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도 이제 MB 시즌 2 정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분을? 그런 거 좀 물어봐서 좀 알려주세요. 네,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뉴스마트는 대통령실에 못 들어갑니까? 네, 지금도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그 질의를 해서 언제쯤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못해요? 그거는 네 아마도 이번 정부까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이번 나오고 정부라고 있습니다. 하면 앞으로 4년이 더 남았는데 4년 내내? 일단은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취재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천공 취재했다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 이유가. 네, 그렇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천공에 대한 의혹이 그 당시에 되게 많았는데 그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그 의혹을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언론이 대통령실 출입을 못합니다. 잘못을 한 게 없어요. 대통령실 출입을 못하게 막는 이런 탄압되고 이렇게 무도한 이러한 대통령실의 행위, 이것을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잘한다 이렇게 해줄 거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왜 아무도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게 틀리다는 것을 확인을 못하는지 그냥 법적으로 하세요. 법원에다가 네. 출입 할 수 있게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기자에 대한 네. 뭐 무슨 조사한다고 하면서 네. 그거를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 새로 바뀐 사람에 대한 출입을 허락해달라고 그런 소송이라도 하십시오. 가처분이라도 좀 하거나. 왜 이렇게 회사는 가만히 있습니까? 복잡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회사 경영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한 소리 먹었잖아요, 여러분.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고, 차관급 추가 인사도 있었죠. 네, 어제 차관급 추가 인사도 단행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조홍선 현 공정위조사관리관이 내부 승진했고, 신임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통계청장에는 이영일 기재부 차관보가 내정됐습니다. 조달청장은 기재부의 김윤상 재정관리관이 맡게 됐습니다. 네, 새롭게 차관급 추가 인사된 분들 기뻐하고 계시겠지만 단순히 이 자리에 내가 올라갔다 해서 기뻐할 것만은 아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제자리에서 자기를 묵묵히 잘 해달라, 이런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진혜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 지금 뭐 댓글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김대우님께서 기자님 멘트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제가 4년 남았다 그러니까 스피샤님께서 악담하지 마세요. 이러세요. 알겠어요. 제가 악담 안 하겠어요. 자, 잠시 후 저는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옵니다.
입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입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IAEA에서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종합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이분이 안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몇 년 동안 내내 이 고생 하시는 거 제가 다 봤고요. 사실 이분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겼다고 주장하는 뭐 론스타 문제니 뭐 무슨 문제니 하여튼 이 국제적인 관계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이 돈을 안 벌고 왜 이렇게 고생길을 하고 있는지. 자, 송기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송 변호사님이 진짜 마음만 먹었으면 이런 전문 지식으로 떼돈을 벌었을 텐데. 제가 이 프로그램 좋아서 나온 거 아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서 저도 힘이 많이 납니다. 자, 하나만 우선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장관 그 론스타 엘리엇 네. 국제관계 우리가 뭐 수천억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큰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지금 대응을 제대로 한동훈 장관이 잘못하고 있어서 주로 그러니까. 그 문제 많이 좀 분석하고 또 의견도 내고 또 가장 최근에는 이제 엘리엇 우리가 재판에 졌는데 한 1,300억 원 물어줘야 되는데 이자가 더 셀 것 같은데. 네, 더구나 그 판결문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런 걸 공개를 안 하죠?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공개하라고 한미 자유무역 협정도 되어 있어요. 한미 네. 자유무역 협정의 제도적 비판적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많은 비판으로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는 그런 공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 한미 자유무역 협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군요. 네. 자,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물론 이제 우리 그 변호사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 요즘 세금 도둑 잡아라 이런 아, 네. 팀에서, 하승수 변호사가 하승수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죠. 있습니다. 네. 요번에 어쨌든 한 3년 5개월 만에 대법에서 판결이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검찰로부터 받았어요. 받았죠. 판결 난 때로부터 벌써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겨우 받았는데 그것도 USB를 안 주고 그냥 16,000페이지가 넘는 걸 복사를 해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거 보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는 게 이제 이분들의 얘기인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월 4억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받았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2년 동안에는 약 38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더라. 검찰이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검찰이 준 자료 중에는 검찰 입장에서 이건 좀 선방이 가능하다. 이런 거겠죠. 안 준 자료는 더 끔찍한 거가 있으니까 안 좋겠지만 어쨌든 검찰이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파악한 특활비만 292억 원이었어요. 대검찰청은 지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수사에 쓰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은 해당 기간 동안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가 총 292억 원이고 이 중에서 한 절반가량인 136억 원이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 근데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자료 같은 게 사실은 증빙 서류가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게 왜 특활비냐면은 정식 세금 계산서를 안 끊고. 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수증 같은 거 없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원이 공개하라라고 한 것은 그 정무공개 신청의 애초 취지 그 본질, 다시 말해서 이 특활비를 어디에 썼느냐, 최소한 네. 그 용도에 맞게 썼느냐 정도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어디에 쓰는지, 어느 식당에 갔는지, 분명히 술집도 있을 거예요. 어디에 갔는지 그 핵심적인 본질을 이제 지워버렸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한동훈 장관이 론스타 사건 판결문도 한참 몇 개 지워서 공개했거든요. 어머나 그래요? 검색으로 쭉쭉 지웠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공개 소송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디에 썼는지가 본질인 이 문제의 자료에서 네.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는 식당 어떤 그 용처를 지웠다. 그것은 법원의 판결을 저는 정면으로 우롱한 것이다. 네. 예. 위법적인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 판사들을 놀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뭐 지금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전직 대법원장을 최초로 수사하겠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네. 이제 7월에 임기가 만료되지 않습니까? 9월인가요? 이제 끝났다 너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 삼권 분립, 자유 이게 정말 그 소수의 자유다. 그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수도 일관적인 게 아니고 하긴 일관적이네. 이제 본인의 측근이라던가 본인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떠한 종류의 말도 안 나오지 않게 무조건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그리고 본인하고 좀 정적이 되거나 본인이 좀 싫어하거나 이런 사람은 끝까지 밟아준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어제 그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뭐 학수고대했던 공청회라든지 그런 절차들을 쭉 밟아왔는데 그걸 그냥 갑자기 다 백지화시키고. 네. 양평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고속도로 사건. 어쨌든 지금 그런 식으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상당히 좀 문제였었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동훈 장관 이런 분들은 과거 박근혜 정권 때 적폐청산하면서 이 특활비 수사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수사하면서 국민들에게 얘기한 게 봐라, 이 눈먼 돈이 이렇게 엉터리같이 쓰이고 있더라. 증명 자료도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였거든요. 그럼 지금 이번에 본인들이 썼다는 내용을 딱 들여다보니까 똑같거든요. 오히려 더 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야, 옛날에 지침 따른 건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문재인한테 뭐라 그래?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옳은가요? 오늘 저는 이제 이거 분석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할 겁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전혀 옳지 않죠. 이를테면은 그래서 저는 왜 저럴까, 물론 많은 분석이 있는데 네. 좀 이게 넓게 시야를 보면은 트럼프, 네. 트럼프가 검사복을 입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요? 네. 트럼프 검사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좀 자나깨나 이거 생각하느라고 요즘 잠도 못 주무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IAEA 종합보고서가 어제 나왔어요. 일단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이고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이제 130페이지 이 보고서인데 지금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이게 그 보고서입니까? 네. 근데 이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어요? 많이 볼 수밖에 없었죠. 예, 예. 근데 한마디로 세슘 우럭이 없는 보고서? 핵심이 빠졌네요. 네.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이제 또 일본의 환경 영향 평가.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한 500페이지 되는 그 일본 정부가 낸 이제 알프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일본어예요? 일본어로 되어 있어요. 알프스라 써있네 진짜 네. 여기에. 그들의 말로 처리수? 그들의 말로 처리수죠. 네. 네. 그 처리수가 해양 방출됐을 때 방사선 영향 평가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그 방사선 일본이 한 방사선 영향 평가 보고서가 IAEA 기준에 맞게 됐는지를 검증하는 보고서. 그게 IAEA. 네, 이렇게 보고서예요? 구조를 이해하면 되고요. 따라서 IAEA가 독자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어떤 샘플링을 한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IAEA가 우리 국민이 흔히 생각하듯이 이 전체를 IAEA가 국제원자력 기구라는 어떤 유엔 산하의 원자력 분야의 최고의 기관이 다 검증했구나, 전체적으로 다 봤구나, 네. 전체적으로 직접 다 안전을 평가했구나.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것은 이제 이 구조에서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왜 세슘 우럭이 없는 보고서다 이렇게 제가 보냐면 실제로 이 안에 이제 세슘 우럭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모델을 이제 그냥 우리말로 하면 분산 이동 모델이라고 합니다. 분산 이동. 네. 그래서 일본이 이 오염수 방출에도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과학적 토대는 이게 바다에 퍼져나간다. 고루고루 네. 퍼져나가서 결국은 미미하게 그냥 다 흩어져서 없어진다. 네. 흩어지면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고지고대로 다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제 뭐가 현실에서 안 맞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세슘 우럭이 나오냐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 우럭의 세슘 농도가 엄청나지 180배, 않아요? 기준치 180배 초과됐는데, 네네. 자, 그 문제가 저는 이 신뢰성의 문제, 이 오염수 방출 안전성의 문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핵심을 설명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자력 산업의 욕심이 불확실성의 과학을 눌렀다. 그런 보고서다. 아이고. 지난 2011년도에요.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쓰나미가 발생을 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후쿠시마 현에 자리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내 원자로 3곳이 침수가 됐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최악의 핵 재앙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종류의 사건이었죠. 그게 2011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지금 1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이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15만 명 이상이 대피를 했습니다. 15만 명 이상이. 일본 정부가 수조 엔을 쏟아붓고 정화 작업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사실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발전소도 해체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몇십 년이 걸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혹은 처리하고 있던 그 오염된 이 핵 폐수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모아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유지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우리 도쿄 전력 우리 돈 없어서 못해. 이제 이렇게 나선 겁니다. 아, 그럼 이걸 퍼다가 바다에다 버리자. 바다 버려도 되겠느냐? IAEA가 국제원자력기구라는 이름으로 일본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버려도 된대. 이거예요. 일본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버려도 된대. 책임은 나에게 없어. 일본에게 물어봐. 지금 요게 어제 그제 나온 핵심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IAEA가 대답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존중합니다. 그동안 우리 계속 그렇게 말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는 바닷물을 뿌려가지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삼중수소라는 거죠. 삼중수소가 절대 분리가 되지 않고 분해가 되지 않아서 아까 말한 세슘 우럭, 세슘 농어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쏟아다니고 있는지 모른다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상식적으로 무조건 그쪽에서 하는 것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든지 다른 인접 국가들이 뭔가 힘을 합쳐서 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뭔지,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뭔지 네.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그냥 큰 무조건 문제라는 좋다는 것이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좋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좋다라고도 해야 됩니다. 무슨 네.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이 보고서 이야기를 조금 더 이따 드리기도 네, 하고 네. 지금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국제법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이런 위험성, 특히 지금 이 방사선 물질이 나간다는 것 자체는 일본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크게 저감시켜서 기준치 이하로 내보낸다는 거거든요.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도 많은 과학적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이 방사선 물질이 바다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을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이걸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걸 우리가 수용할 것인지 또는 안 된다는 것인지 그 과학적 관련된 정보를 그때그때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공개하라는 것이 위험성 정보 소통의 원칙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입장과 조치,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불안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보고서 이야기를 얼른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어요. 네. 아까 그 세슘 우럭 이야기 했습니다만 일본이 생각하는 이 모델과는 달리 방사성 물질이 그냥 분산 이동하지 않고 장기간 해양 생태계에 축적되고 축적. 그것이 물고기에 농축되는 이 위험이 가장 본질적인 위험인데 그것의 불확실성을 최소한 일본 도쿄전력은 인정하고 있어요. 불확실성이 있다. 있다고. 예. 근데 IAEA는 그 없어요. 불확실성에 대해서 자, 우리가 만약에 IAEA 입장이고 우리가 정말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 핵심적인 주제는 그 불확실성이 돼야 돼요. 도쿄전력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하죠, 근데. 그냥 몇 줄로 도쿄전력이 그런 얘기 하고 있다는 것에 그칩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이제 그냥 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처리를 하는 거죠. 네, 처리는 하죠. 네,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그 거리에서 서명을 받다 보면 아니 중국에서도 나온다며 그래요. 네, 맨날 중국 얘기하죠. 네, 자, 한국이나 중국에서 냉각수로 나가는 그 삼중수소, 그 냉각수의 문제도 또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게 이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요. 그거는 이 오염수처럼 통제되지 않은 핵폐 연료봉, 이미 사고 난 그 핵폐 연료봉에 직접 빗물이나 지하수가 직접 노출되면서 생긴 그 굉장히 위험한 오염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나 중국에서 방출되는 삼중수소는 철저하게 통제된 아, 우리가 지금 우리도 원전을 쓰고 있고 그 원전 결과에 나온 냉각수의 삼중수를 가지고 다 버리죠, 버리죠. 사실은. 예. 네. 그러니까 경우가 다르다는 거죠. 아. 그런데 이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냐면 그러면 한국이나 중국에서 내보낸 냉각수의 성분들은 표준적으로 어떠했다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알 있단 수 말이에요. 있죠. 예, 성분 자체도 예, 알고. 사고가 난 게 아니니까.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이 일본의 오염수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는 거죠. 몰라요. 몰라요. 아. 그리고 그 모르다는 것을 그래도 도쿄전력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핵종 조성의 불확실이라고 도쿄전력은 이야기하고. 핵종 조성의 불확실. 예, 네. 그 핵종을 오염수. 조성하는. 자, 네. 그래요. 일본이 하는 말대로 처리한다고 해요. 네. 근데 뭘 처리합니까? 오염수를 처리하죠. 근데 이 오염수 자체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나중에 방출되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는 그것을 네.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냐면 샘플링을 해서 뽑아보니 검사해보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검사할 때 어떤 항목으로 검사하느냐도 문제지만 제가 더 근본적으로 제기하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샘플링이 의미가 있으려면은요. 그 모집단, 표본, 네. 그 대상이 균질적이어야 돼요. 네. 이 창고에 우리 공정에 따라서 나온 어떠한 특정 스펙의 제품들이 가득 차 있어요. 네, 네. 그 안에서 뭘 꺼내서 샘플한다는 이야기는 나머지도 비슷하거나 네. 동일한 그런 성분 규격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창고에 들어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다르다. 네. 그러면 샘플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일반적인 과학이에요. 샘플은 원래 다 똑같아야 되는 것에서 이제 한두 개 뽑아가지고 그렇죠. 준다는 거라. 그런데 네. 일본도 스스로 오염수 자체에 어떤 핵종이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확하게 그 표현이 있는데 한 번 돌려봐도 그래서 이제 처리 도상수라는 개념을 일본은 지금 썼는데 처리 도상수. 네. 한 차례 처리한 결과에서도 어떤 핵종이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네들도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 그 샘플로 인해서 과학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까 처음으로 이야기 돌아온다면 이 130페이지의 이 국제원자력 기구의 신뢰성이라는 것을 마치 국민의힘 쪽에서 이야기하듯이 유엔 밑에 있는 유일한 원자력의 최고 전문 국제기구. 인 것처럼. 네, 그렇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보니까 이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얘기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평균 1일 성인 190g, 유아 97g, 영아 39g 이 정도의 후쿠시마 수산물을 섭취해도 안전하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면 일본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가 한 거거든요. 이것을 IAEA는 승인한다. 두 번째, 후쿠시마 수산물 섭취 피폭 위험성이 없다는 일본의 결론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우리는 이것을 승인하겠다. 세 번째, 후쿠시마 바다를 기준치로 했을 때 오염수를 방출하더라도 후쿠시마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다. 이게 이제 IAEA가 내놓은 공식적인 답변이긴 한데 우리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핵심은 빼먹고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마치 괜찮다라고 하는 뭐 가짜는 아니겠죠. 어쨌든 그런 종류 얘기가 있는 도쿄전력이나 이런 쪽의 입장만 지금 부각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얘네들이 사실 뭐 구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새로 분석했다, 뭘 했다, 확인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후쿠시마 앞에 방출되는 이 오염수를 그 오염수 생태계에서 잡은 그 안에서 사는 이 물고기를 우리가 일본 시민이 먹더라도 네.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가 굉장히 주목해서 본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국제원자력기구가 보고서를 낸다고 할 때 네. 그리고 보고서가 나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찾아본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치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온 평균 일일 성인 권장량, 섭취량? 190g. 네, 190g. 어린이 97g 하루예요. 네. 네. 이 수치는 일본 보고서에 나온 수치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일본 보고서는 미리 나왔기 때문에 가장 주목해서 본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나라도 그런 통계 있습니다. 한국 국민의 평균 일일 수산물 섭취량. 네. 일본도 그 통계가 있어요. 이 도쿄전력은 일본 국민이 하루에 먹는 어류 섭취량 평균보다도 더 많이 먹는 사람. 우리도 평균적으로 먹는 그 통계 가지고만 안전성을 보지는 않고요. 네. 평균보다 더 많이 먹는 사람들 있죠. 그 평균보다 더 많이 먹는 그 기준을
하루 190g의 수산물, 어류를 먹는 거죠. 근데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하루에 190g까지 수산물을 먹더라도, 즉 현재 일본 바다에 오염수가 나가더라도 거기서 자란 물고기를 하루 190g 먹어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게 애초에 도쿄 전략의 올 2월 보고서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보고서에 대해서 그것이 국제 기준에 맞게 분석된 거다라고 한 것이 이번 이 국제원자력 기구의 보고서 73페이지요. 제가 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이게 우리나라 현재 윤석열 정부가 호언 장담하고 있는 후쿠시마 수산물은 절대 수입 안 한다. 그 논거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그렇게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일본 수산물을 이렇게 먹어도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190g 먹어도 된다. 네. 우리가 바닷물 자체를 먹는 게 아니니까 네. 여기서 먹는 성인 190g, 유아 97g, 영어 39g이라고 하는 거는 후쿠시마 수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오염수 자체가 어디로 나갑니까? 후쿠시마 바다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괜찮다고 말하는 와중에 IAEA는 교묘하게 그 물에서 자라난 혹은 그 물에서 건져낸 후쿠시마 수산물은 190g까지 혹은 뭐 유아는 97g까지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수산물 수입할 수 있는 그 빌미를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미 올 2월에 일본의 보고서에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네. 정확하게 들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본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국제법상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는 게 네. 뭐 자유무역 체제가 지금 굉장히 또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지금 자유무역 체제에서는 이유 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금지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트럼프처럼 억지로라도 무슨 뭘 만들잖아, 논리를.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 후쿠시마 수산물을 금지를 할 때 그 전제가 후쿠시마 수산물이 방사능 위험성이 있다는 높다. 거거든요. 엄청 높죠. 예. 자,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들은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산물 괜찮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 제가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게 입장이 뭐냐. 만약에 이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이 수산물 안전성에 동의한다면 그 동의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일본산 수산물을 금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논리도, 네, 명분도. 과학적 지식도, 국제법적 근거도 다 잃게 된다는 거죠. 네네. 아, 이거 진짜 이게 그 물을 방류만 하면 된다.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보고서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하루에 성인은 거의 200g까지 먹어도 된대. 이 얘기를 지금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예, 자 무슨 장난하는 것도 원자력 아니고. 기구라는 게 유엔 산하의 유일한 원자력의 권위인 기관이다. 이것은 초등학교 백과사전에 나온 이야기죠. 그 초등학교 백과사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렇죠. 국민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믿자 뭘 믿는데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는 무기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어요. 여기서 전제는 앞에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이 부분일 건데 지금 이런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여기 봐라. 199g까지 먹어도 된다고 나와 있지 않냐. 이거 안전하지 않냐. 이렇게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부 스스로 네, 말하면 네. 국제적 권위 있는 원자력 원자력 기구 기구에 IAEA잖아요. 자기네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이 국제원자력 기구의 보고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적 모순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정부가 여기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후쿠시마 수산물은 우리가 확실히 막을 수 있다, 막겠다. 이 자체가 저는 그게 대단히 아니에요. 무책임하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IAEA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후쿠시마 수산물이 괜찮다, 먹어도 된다, 수입해도 된다, 니네.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고 연결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여당과 정부에서는 무슨 햇소리야. 그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그만해. 이래놓고는 알고 봤더니 진짜 후쿠시마 수산물 얘기가 지금 잔뜩 들어있군요. 자, 정부는 계속 제가 이제 뭐 브리핑을 하든 어디 나가서 이야기할 때 이제 이게 하나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의 문제라는 게 바로 이게 증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오염수 방출 보고서에 수산물 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 있잖아요. 네. 하나의 문제인데 자꾸 이걸 별개의 문 것처럼 심지어 일본의 보고서조차 하나를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본보다도 즉 일본도 말하지 못하는 일본도 말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일본을 위해서 앞장서서 해주고 있다. 왜?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일본보다도 왜 더 네. 일본스럽냐는 네, 거죠. 네, 자, 일본보다 왜? 더. 네. 그건 결국은 과학을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산업의 욕심이 과학을 억누르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진짜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오는 7일,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도로 점검해왔던 오염수 방류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우리 정부가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도로 점검해왔던 오염수 방류 안전성 검토 보고서. 이거 무슨 보고 이제 내용이에요? 오늘 네, 나오는데 오늘 한다는데. 저는 이제 이게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심각성이 있어요. 뭐냐면 아, 네. 한국의 입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공표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네, 이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문제는요. 자, 지금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주체는 국제원자력 기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네. 금지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근거를 마련해야 할 의무도 국제원자력 기구가 지지 않고 우리가 져야죠.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요. 만약 이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분쟁이 됐을 때 우리가 도쿄전력이나 국제원자력 기구의 자료를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건 저들의 논리 뒷받침하는 그렇죠. 자료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우리의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일관되게 이게 2015년 박근혜 정권 시기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013년에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있었으니까. 네. 2013년 수산물 수입 금지부터 지금이 한 10년 동안 하고 있는 이 수입 금지 조치가 지금도 정당하다라는 우리의 독자적인 자료, 논리,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네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현재 국제 무역 체제에서는 일본 너네들이 안전성 입증해봐가 아니라 자유로운 무역을 막은 우리가 최소한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일본이 된다. 한 게 아니라 일본이 한게 입증 아니라. 책임이 우리에게 있군요. 완전한 입증까지는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떠한 데이터, 어떠한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수입 조치를, 금지 조치를 정당화하는 우리의 보고서, 즉, 도쿄전력의 이 보고서 옆에 대한민국의 보고서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요, 대한민국의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도쿄전력 보고서를 구글 돌려서 뺏겨요, 그거를? 한글로 번역해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즉 가장 핵심적인 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세슘 우럭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왜 일본의 논리와는 달리 실제 복잡한 그런 실제 다양한 해양 생태계에서 어떠한 이유로 세슘 우럭이 나올 수 있는지 우리도 그걸 100% 바뀔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그러한 어떤 근거들, 어떤 거기에 관련된 과학적 지식들을 우리가 최소한 가지고 이르지 않느냐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다는 것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네. 시찰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시찰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슘 아무것도 우럭이 없고. 왜 나오는지 바뀔 수 없다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문제는 시찰하고 온 것도 문제지만 오늘 보고서를 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국회에서 농성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시찰 보고서라면 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시찰 보고서 그 내용이 분명히 악용된다. 분명히 시찰 보고서는 결론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오염수 네. 방출에 문제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결론입니다. 가서 그래도 우리가 그 실제로 그 실험이 어떻게 됐고 다 지켜보니 네. 문제가 없었다. 근데 그것이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냐면요. 오염수 방출에도 일본의 바다, 일본의 수산물에 방사능 위험이 없다고 평가돼요. 자, 지금 자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 기계 설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계 설비. 네. 두드려 보니 괜찮네. 뭐 두드려 본 거 이상으로는 했겠죠. 뭐 저는 어느 정도 일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환경 영향 평가예요. 설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그로 인한 환경 영향.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설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다에 나와가지고 물고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일본 바다와 일본의 어류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염수 방출이 안전하다는 것이 대한민국 입장이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냐면요. 설비 자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염수가 방출이 돼도 일본의 바다와 수산물에 문제가 없다는데 한국이 동의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수산물 수입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벌써 일본에서는요, EU에 후쿠시마 등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철폐해달라,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조율 중에 있고요. 이게 곧 우리나라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으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여기에서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가 의제로 올라가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가 또다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를 우리 국민에게 안 알려줄 수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회 먹방하고 수돗물 먹방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계시단 말이죠. 자,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인가는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밑에 쓸만한 참모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기시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일본 정부에게 좀 우리의 염려를 전달해서 일본이 좀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네. 어차피 너네들이 30년, 40년 방출하는데 한 두세 달 미룬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겠느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를 만나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기시다가 그것을 받는 척하면서 한 3, 4개월 연장이 된다. 그러면은 저게 상당히 저는 국민 여론에 영향을 줄 거라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저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염려와 불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이 불확실성 자체를 일본 보고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걸 억압하고 있어요. 불확실성에 대한 정당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억압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의 문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위험이 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정부가 국제법에서 원칙으로 제시하는 위험성 소통의 원칙에 맞게 어떤 문제가 불확실하고 어떤 문제가 위험한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돼야 되는 것이지 위험성과 불확실성 자체를 억누르고 탄압하고 구속수사하고 이렇게 가서는 이거는 오히려 더 크게 어떤 우리 사회의 통합성을 깨뜨릴 것이다. 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사무실에 가락시장에 있는데 가락시장에 우리 수산 상인분들이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 투기 반대. 상인들은 그걸 반대하는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바로 앞에 거리에는 어느 당에서 수산 상인 생계 위협하는 괴담 민주당 규탄한다고 되어 있어요. 막상 상인분들은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지 마라 그러는데.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인분들은 또 다른 선택 대안도 있어요. 한국산 수산물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바다, 어민, 네. 네, 이런 절박한 상황을 우리 정부가 제발 좀 원칙으로 돌아와 달라 말씀 꼭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한 예전님께서 어제 제주 해녀들 시위했는데 아무도 다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시위하고 반대하는 모습을 자꾸 언론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일깨워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변호사님하고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나머지 오염수 방류 저지 위한 그 계획 같은 것이나 실제 실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네, 좀 한번 다시 오셔가지고 불러주십시오. 한번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에 대해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쇼미더민심 하겠습니다. 역대급 거래 절벽, 치솟는 금리, 움츠러든 매수 심리,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석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 대한민국 넘버원 부동산처를 토마토 집통에서 준비한 혼란스러운 시장 속 현명한 투자를 위한 특별한 시간,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쇼미더 민심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이 어떻게 나왔을지 두 분한테 여쭤봐야 되겠죠. 이승영 뉴스마트 본부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네, 덕분에. 요즘 바쁘셨죠? 근데 오늘 또 옷을 너무 멋진 옷을 입고 계셔가지고 제가 눈이 이렇게 더 커지더라고요. 눈이 맑아지더라고요. 우리 그 배종찬 선생님은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아, 네, KBS 라디오 12시 예, 12시 20분부터 1시 50분까지. 네, 12시 20분부터 1시 50분까지 1시간 30분 정도 네, 네.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에서 배종찬의 시사본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몰라요? 97.8. 네, 이리저리 돌리다 보면 어이가 없네, 이분이. 돌리다 보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여러분. 너무 제가 또 뉴스 토마토에서 또 티내기가 좀 그래가지고. 여러분, KBS 1라디오 네. 12시 20분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배종찬 소장이 직접 낮 시간에. 네. 낮에 네. 직접 진행을 합니다. 아, 이름이 뭐죠? 배종찬의 시사본부입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네. 예. 원래 최영일 시사본부였는데 네. 최영일 평론가가 건강이 이제 좀 안 좋으셔서. 건강 때문에 하차하셨고 그래서 배종찬 소장이 거기에 들어갔죠. 네. 그러면 배 소장님은 이제 그 KBS 노조나 박성중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별로 이렇게 괴롭힘을 안 당하는 혹은 그분들이 흡족해하는 그런 진행자일까요?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고요. 네. 뭐 저는 이제 살이 많이 쪄가지고 네. 어떤 반응이 오는지 감각이 없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요즘 KBS 사정이 되게 복잡한데 최영일 평론가 그만두고 새로 이제 영입을 했으니까 아마도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쇼미더민심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추이도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긍정평가 높아요. 네, 38.9%. 9%. 와. 네, 부정이 58.7%네요. 와, 이거 지난주는 뭡니까? 조금 더 긍정이 오르고 0.8%. 부정은 좀 떨어지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MBS 그 네.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38%대가 나왔어요. 뭐 40% 넘은 데도 또 있고요. 이거 왜 그러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그 대선 때로 좀 돌아가 보면 그때도 사실 일종의 갈라치기 전략이랄까? 네. 이런 걸로 당선됐잖아요. 0.7%포인트 차이로. 근데 그걸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한 거, 다른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제일 원인이 말하자면 요인이 외교 안보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뭔가 센 이미지, 강한 이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정서적인 측면에서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까 그 송교 변호사님도 뭐 트럼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트럼프 전략이거든요, 이게. 그래요. 전형적인 갈라치기, 뭐 나누기, 뭐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뭐 통합, 우리나라 뭐 통합이나 이런 거는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고 소통도 없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번 조사는요,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표본 조사 완료수는 1,047명이고 응답률은 2.9%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윤 대통령 기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0%대예요. 긍정평가는 점점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40%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 정도면 본인은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보수 지지층인데 지금 바로 이제 노영희 앵커께서 진행하시면서 다음 질문을 이제 물어보실 텐데 전 다음 질문을 보면 이 현상을 우리 이성영 본부장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그러니까 다음 질문이 지난 이제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을 정부를 겨냥해서 반국가 세력, 물론 이제 대통령실은 나중에는 뭐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확인을 했죠. 맞는 말이다. 근데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의하는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동의한다가 39.5,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다가 55,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한 38,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40% 초반 나오는 건 그대로 그냥 대통령 지지하는 진영이죠, 진영.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지금 뭐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특별히 성과가 나올 만한 건 없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어쨌거나 간에 여러 가지 민감한 현안들도 많고. 근데 이게 철저하게 반 문재인, 반 민주당 그 정서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문정부를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했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론에 들끓었는데 지금 나온 39.5%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라고 정말 동조하냐 물어보니까 39.5%가 맞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세력이 결과적으로는 한계다 이렇게 좀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플러스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네. 이따 설명드릴 이권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죠. 근데 저는 언론에도 문제가 많다. 네. 결국 이게 우리가 보수층 지지자들은 주로 보는 신문들이 따로 또 있고 뭐 그렇잖아요. 방송도 네, 역시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포장을 참 잘해줘요. 어떤 신문 칼럼을 보니까 무슨 대통령을 마동석 배우님하고 비교고 닮았다는 식으로 뭐 정의롭네 뭐 이렇게까지 진짜 그걸 보면 세다 뭔가 느낌 좋아 강해 그러지 않겠어요? 네. 좀 황당하더라고요 좀. 네? 그러니까 이제 메타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른바 이제 마동석 배우다 그러면 마동석 배우가 지금 범죄도시 1, 2, 3탄이 다 1,000만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동석 배우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생각 안 하겠지만 또 보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마동석 배우하고 이렇게 얼굴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는 것 자체를 이제 특정한 용어를 써서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일종의 이제 상징 조작이 이루어진 거죠. 마치 네. 이제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들 부시 같은 경우에도 뭐 유명한 캐릭터 가령 이제 슈퍼맨 망토하고 슈퍼맨 옷을 입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들 부시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네오콘이고 그런 성향인데 슈퍼맨 이렇게 망토 딱 해서 옷을 복장을 해서 정의의 사도야? 뭐 이런 인식이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더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결집의 효과가 있고요. 네. 특히 자유총연맹 발언 이게 국민을 반쪽으로 가르든 말든 일단 렛츠고 하는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3.1절 기념사가 거기서부터 제3자 변제안이 나오고 지금 후쿠시마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때 그게 친일 정부다라는 거의 선언문이었다면 저는 자유총연맹 축사는 국으로 가는 길에 어떤 또 선언문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하자면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의 어떤 노선은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허광자님께서 댓글 달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혼자 사는 인간이라 스트레스만 쌓여서 댓글에 욕만 달고 있네요. 이런 얘기 하셨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께서는 조사할 때 진보 중도 보수 표집을 똑같이 해야지 늘 보수가 100명 정도 더 잡히는 게 정확합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 보수 과표집, 진보 과표집 이거는 여러 여론조사마다 다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거고 네. 그 여론조사 그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다 내세우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부합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 성향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 연령, 지역은 인구 비례 할당이 되는데 네. 정치 성향의 비율은 조사할 때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변수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개각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15명의 인사 중에서 장관급 인사가 2명, 차관급 인사가 13명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차관급 인사들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야당에서는 쇄신이 아닌 퇴행크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지명 철회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뭐 대표적인 뉴라이트이기도 하고 극우 발언으로도 매우 유명하고요. 김 교수가 지명된 통일부 역할이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또 얼마 전에는 음주운전 논란도 좀 네. 있더라고요. 네,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것도 역시 윤석열식 인사의 맥을 잇는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자리에 절대 앉으면 안 되는 분들이 가서 앉잖아요. 김영호 교수가 또 그 맥을 이었고요. 예를 들면 뭐 김강동 진실화해 위원장이라든지 뭐 김문수 그 경제 사회노동위원장 네. 그런 분들은 사실 평소에 노동관이라든지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김강동 위원장도 5.18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망언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만 골라서 이렇게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일부가 지금 전쟁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비아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방부에서 일하실 분을 통일부에다가 앉힌 격이고 글쎄요. 이게 과연 통일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인지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장관도 바꾸고 차관도 바꾸고 그다음에 다 나가라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뒤집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제가 조사 말씀 안 드렸거든요. 조사를 지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통일부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일단 국민 여론입니다. 북한과 대화, 교류, 협력 추진에 매진하자가 이제 60.2%고요. 그다음에 인권 등 북한의 문제점을 알리고 체제 우월성을 남한 체제, 대한민국 체제 우월성을 강조한다는 게 30.4%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의 다수는 60.2%는 기존의 통일부의 역할, 북한과 대화 교류 협력 추진에 매진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제 인권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60.2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30.4인 이걸 우리는 가겠다. 이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 정부에서는 이 통일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네. 보게 되면 북한과의 대화, 교류, 협력 추진에 매진해라. 이게 국민의 60% 정도가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거고 한 30% 정도는 인권 등의 북한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지를 좀 알려서 우리 남한의 체제가 훨씬 우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걸로 가야 된다. 이런 지금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북한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게 60% 정도 되고 아니다. 북한한테 우리가 더 잘났다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걔네들을 조금 좀 무릎 꿇고 들어오게 해라. 이게 30%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대1의 절반의 차이가 지금 나는 건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북한과 대화 교류 협력 추진에 매진하는 거 이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더 잘났으니까 너네 우리한테 무릎 꿇고 들어와 이거보다는 현실성도 있고 지금 현재 북한이 일본하고 물밑 접촉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혀 있으니까 우리하고 이제 뭐 통미봉남 원래 그게 기조였는데 네. 그게 문재인 정부 때 그걸 없앴다가 다시 지금 부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을 지렛대 삼아서 아마 미국과 대화하려고 할 겁니다. 북한은 뭐 이런 상황이고 우리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우리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꼭 하나 덧붙여야 될 게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여론을 보면 선거 여론을 보면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검찰에서 기소한다 어쩐다 하지만 이게 미국 선거 참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된다 그러면 다시 4년 이제 8년 이렇게 더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어요? 당선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로는 바이든을 앞서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트럼프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항은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에 대선에 승리한다 그럼 당장 나올 이야기는 나랑 김정은 만날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김정은에 대해서 김영호 통일부 이제 장관이 되면 인사청문회 통과되고 임명이 되면 김정은 정권을 타도야 되는데 내년에 새로 되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가령 꼭 바이든이 아니라 공화당이 누가 되냐면 공화당에서는 북한하고 만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난감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15명 인사 중에서 장관이 2명, 차관급직 13명 교체가 됐고 이들 중 5명은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용산 출장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2명이 정말 또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청문회 통과 아직 안 돼서 한 명이 있고 한 명은 뭐 청문회 통과 상관없이 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자,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이 38.5%, 더불어민주당 45.9%, 정의당이 2.4% 이렇게 나왔네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난주보다 국민의힘은 좀 올랐어요. 올랐고 한 1점 몇 프로 정도, 물론 오차 범위 내입니다만은 민주당도 민주당은 좀 떨어졌네요. 좀 떨어졌고. 떨어져도 45.9%죠? 네,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민주당은 올랐군요. 죄송합니다. 1.3% 정도 네, 올랐습니다. 예. 네. 자, 지난주가 당연히 다 올랐네. 국민의힘은 지난주가 36.8이었는데 이번 주는 38.5%, 국민의힘도 조금 올랐다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지난주 44.6%였는데 이번 주는 45.9%, 여기도 한 1.3% 정도 네, 올랐다는 두 정당이 얘기죠.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정의당은 떨어졌네요. 정의당은 3%였는데 이번에 2.4%. 네네. 뭐 0.6% 떨어진 거 특별히 오차범위 내니까 의미는 없겠죠. 그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은 정의당이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의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뭐 신당 3당 이야기 나오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내년 총선은 양강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양쪽 진영으로 결집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의당 내에서 류호정, 장혜영 의원은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비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럼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죠. 이 상태로 정의당 이 2.4% 지지율로는 어느 지역구를 나가도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좀 분당을 하거나 다른 형태로 창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정의당의 존재감이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민심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노란봉투법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제 부터 부연 설명 드릴 텐데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물어봤더니 가결 처리돼야 된다가 43.3%, 부결 처리돼야 된다가 32.3%로 가결 처리돼야 된다가 한 10% 조금 더 높게 더 많습니다. 훨씬 비율은. 높네요. 네. 예. 그런데 또 이게 따지고 보니까 50%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결 처리돼야 된다가 50%는 높아야 좀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게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면 노란봉투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노영희 앵커가 됐든 누가 좀 쉽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그런 파업을 하게 되면은 사주는 손해를 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파업하고 노동 행동을 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노동자들은 그런 기본권을 행사하는 거고 사주 입장에서는 기본권을 행사하더라도 손해가 좀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 중에 손해가 안 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 노동자들에게 사주가 니네 때문에 우리 조업 안 하게 된 거 손해본 거 다 내놔라 이렇게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파업 노동자들은 돈도 없어가지고 파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금액을 높게 평가를 해서 돈 내놔라고 하면 못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피해가 있었으면은 우리 3명이 파업했다고 쳐요. 우리 3명 모두에게 1,000만 원 다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연대 책임을 물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얘기한 거는 만약에 1,000만 원의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니네가 감수해야 되는 거 500만 원 빼고 500만 원 가지고 셋이서 그중에서 특히 배종찬이 시끄럽게 말하면서 많이 손해를 입혔으니까 배종찬은 한 300만 원, 그 다음에 이승영은 한 100만 원, 노영희는 뭐 50만 원 이렇게 각각의 책임 소재나 책임 역할을 소득으로 따라서 보면은 다르게 하라고 노영희가 제일 많이 내야 되는 거 그렇게 아닙니까? 손해배상 관련된 판결을 낸 겁니다. 짧게 질문 하나 했습니다. 네. 근데 정부 여당은 이 관련해서 불법 파업, 불법 집회로
많은 손해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설명한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거기서 말하는 거 핵심은 불법이죠.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돼요. 자기네가 불법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재판할 때는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 파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여기서 니네들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걸 다 따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이 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그 악용 수단으로 했거든요. 손배 청구를. 그거를 제한하자는 법이 이 법이거든요. 2014년에 그 쌍용차 그때 당시 파업 때 손해배상 청구를 47억 원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게 어떻게 47억 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아서 그때 모금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때 노란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줬던 겁니다. 그때부터 유래된 게 노란봉투법이고. 근데 뭐 이거 국회에서 가결 처리돼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 한다고 이미 작년 9월부터 뭐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47억이 손해 났겠죠. 회사는 손해 나는 거 얼마든지 계산해서 쭉 나올 수가 있어요. 네. 하루 지원 못하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가압류를 쳐요. 그분들의 집이나 그분들의 뭐 다른 월급. 급여나 뭐 다른 재산에다가.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200만 원이라도 수입이 있으면은 그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못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200만 원 갖고도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100만 원이나 떼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여튼 뭐 그런 식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있는 자들이 이 없는 자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수단으로 그거 하다가 자살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요. 변호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거 못 견디는 거죠. 게다가 공탁하려면 또 공탁 비용도 엄청나게 뭐가 많아요. 하여튼간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자. 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데 이렇게 제약을 많이 둬가지고 이 사람들 괴롭히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게 노란봉투법의 시효고 네. 이번에 대법원 판결도 그러지 말아라.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잘 이해가 됐습니다. 저 공부를 여기 나와서 공부를 하고 계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신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죠. 네, 제가 설명을 잘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4일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객이 안전하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몇 주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여야 주장이 과연 정확하냐, 맞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여야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괴담을 유포해서 국민 불안을 자극시킨다라는 데 동의하시는 분들이 35.6%, 정부 여당이 일본 논리를 옹호해서 국민 안전을 해치고 있다. 56.1%, 잘 모르겠다가 8.3%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괴담을 유포한다 이런 얘기도 35.6%나 믿고 있군요. 그럼요. 어쨌든. 이 대통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네. 정당 지지율하고 지지율이나 비슷합니다. 다 그 30몇 프로 항상 비슷하고 보수 우파 그 지지자들은 항상 보수 언론만 보다 보니 또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뭐 요즘 보수 언론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그 불안과 걱정을 또 괴담으로 잘 포장해주고 있거든요. 예전에 그 광우병이라든지 뭐 사드 이런 것까지 다 소환해가지고 칼럼 써주고 기사 써주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번에 네.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번 주에 많이 소폭 다 오른 걸로 나오거든요. 네. 대부분. 네. 그걸 보고서 광우병이랑 사드 때하고는 또 다르다. 대통령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 이런 분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세게 나가고 갈라치기로 나가고 하면 무조건 응치가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프레임 영향이 가장 큰 거죠. 그럼요. 프레임 영향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대로인 것이지 뭐 특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좋아졌다 이건 아닌데 이게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핵심은 이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부 여당이 일본 논리를 옹호해 국민 안전을 해치고 있다가 56.1이라는 거는 적어도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중도는 심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핵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예? 정부 여당이 왜 일본 논리를 옹호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삼고 있는 거 맞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을 잘 해줄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여론조사 추이와 관련된 쇼미더민심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일단 오늘 감사드리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쇼미더 영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영친이와 함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가 바로 쇼미더 영심 시간입니다. 지난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짚어보고 여러분들의 신박한 댓글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배 소장님 그리고 이 본부장님 두 분과 계속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의 여론조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 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재미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가 두 개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죠. 우선 배 소장님, 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네, 첫 번째 주제는 국민의힘 등 여권이 야당과 시민사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제기를 괴담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괴담 프레임 가운데 프레임이 나왔죠. 가장 악의적이고 근거가 없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무려 7,9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아유, 많이들 하셨는데. 자, 거의 결과 77%에 해당하신 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것이 말하자면 악의적이고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로 5.18 괴담, 뭐 북한군 개입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18%. 나머지는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기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여권 이런 쪽에서 말하고 있는 괴담 프레임, 민주당이 괴담을 지금 유포하고 네. 있다. 네. 이것이 도대체가 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77%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괴담이라고 네. 했는데 그 그렇죠. 중에서 가장 근거가 없고 악의적인 괴담이 뭐냐 물어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다. 네. 이게 즉 후쿠시마 오염수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무해하다. 주장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다. 괜찮다, 막 물 마시는 거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물 마시면 평생 마셔라 이러지. 아니, 그러니까 가서 마셔라. 항상 하는 얘기가 무해하면 일본 사람들이 왜 그걸 왜 우리한테 버리냐고. 왜 방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미야기현이 있거든요. 후쿠시마현 바로 옆인데 미야기현에서는 미야기현 의회에서는 방류를 전체 의견으로 반대를 확정을 했어요. 아니 네. 그런 데가 많은데 일본에서도 반대. 일본에 반대하는데 왜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가 우리 보고 먹고 어떻게 아프라는 거야 뭐예요. 아, 속상해 죽겠네. 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봄솔님께서 킬러 문항이네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킬러 문항. 네.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이야 이거 진짜 1%만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네. 네,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괴담이라고 주장하려면 사건의 당사자격인 일본 및 IAEA의 데이터를 제외한 오염수의 안전성을 믿을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할 것. 상당히 이성적인 댓글을. 정말 이분은 너무너무 선생님 같다. 네, 댓글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랐는데 다음 댓글도 아주 네. 지혜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오염수가 무해하다면 자기네 나라에서 정화해서 산업용수, 생활용수, 식수로 쓰라고 해요. 왜 방류한대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건 절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답만 하고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다음 댓글도 그렇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한다는 국회의원들. 아직 방류도 안 했는데 수족관 물은 왜 마시고 안전하다는 건지 소가 웃는다. 진짜 우리나라 의원들 수준이 그렇습니다. 몇 선을 해도 그래요. 5선이라면서요, 그분? 네, 야, 이거 먹고 배탈이 안 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배탈이 진짜 안 났다면 그거는 그분 뱃속에 별로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요점은 아니 왜냐면 서로 같은 균들이 그러니까 이질적인 균이 들어왔는데 몸이 못 견디면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아프다? 그거는 비슷하다는 얘기가 될 수 건강하신가 있죠. 봐요. 네, 그렇게 그런 쪽으로 건강할 수 네,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얘기해 주세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만나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무려 11,000명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이 결과가 정말 주목이 됩니다. 네, 읽어주세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나서 좋을 일 없다가 10명 중 6명, 60%로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는 17%, 만나야 하지만, 만나지 말아야 한다가 또 12%. 그러니까 만나서 좋을 일 없다고 합해버리면 만나지 말아가 사실상 72%입니다. 네. 만나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가 9%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두 분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면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만나자고 이미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대표는 만나죠. 먼저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본인이 만나야죠. 당장에 만나요. 왜 자꾸 이렇게 다른 그렇죠. 만나야죠. 나는 만나야 되는 게 만나서, 맞다고 봐요. 예, 합심하고 지금 대여 투쟁에 나서자라고 그러니까 선언을 해야죠. 정치적 억척이 없으려면 만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왜 왜냐면 만나서 좋을 일이 없다는 계속- 의견이 이렇게 많아요? 이건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이런 민심이 반영된 게 아닌가. 아, 만나는 순간 뭔가 네, 또 할 뭐 수 역할을 저는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이 나온 것 같아요. 만나서 좋을 일 없다.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아직도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전 트라우마가 있는 총리가 거구나, 트라우마가. 그게 있고 도와주지 않아서 졌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불복하고 그냥 처음에 딱 같이 합시다 이렇게 경선 불복 선언도 안 하고 뒤에서 뭔가 네. 모략을 꾸미고 이제 이랬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녀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특히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없는 사이에 비명계 의원이라고 불리는 뭐 서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랬으면 모르는데 그분들이 그렇죠. 또 계속해서 당장에 친명을 그- 막 공격했단 말이죠. 이상민 의원은 뭐 유쾌한 결별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의원. 이상민 의원은 뭐 지금 이별해야 분열할 된다 때가 막. 아니에요. 네. 통합을 해야죠. 댓글이 정말 파업을 해야 흥미롭습니다. 되고. 네, 흥미로운데 댓글 읽어볼까요? 제이님께서 이거 명언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만 한 명이 반대로 당기면 반토막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의원이 백지장도 맞들면 나으니 만납시다 이랬더니 한 말이죠. 예. 아, 하긴 서로 당기면 찢어지겠죠. 반토막이 뭐야? 갈갈이 찢어지겠어요. 갈갈이. 그 다음 거요. 예, 같은 당인이 적대시하면 좋을 게 없으니 이낙연 행보가 과연 민주당을 위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이며 민주당 지도부도 무조건 비판은 삼가하고 진정성 여부를 잘 파악해서 화합이 당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리하게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진짜 당원이신 모양이네요. 네. 맞는 말이네요. 네. 그 다음 분도 당원 성격이 강한데 당 대표를 먼저 만난 이유 호남 방문이 당원들에게 화합의 모습의 시작이죠. 호남 방문이 먼저면 새를 불려 대표 및 당에 압박하는 것이니 공격 스텝이네요. 라는 아,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못 믿는 거죠, 이분은. 공격할 거다. 네. 지금은 또 다른 댓글인데요. 지금은 힘을 모을 때입니다. 대선 기간 때 있었던 일은 잊고 새 출발하는 심정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대여 투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근데, 아, 사실 이런 얘기도 다 들려요. 이낙연 대표가 호남을 막 방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태섭도 또 그쪽에, 금태섭 의원도 또 그쪽을 신경 쓴다 그래요. 그러면 서로 해쳐 모여 하는 거냐? 분당하고 신당하는 거냐? 뭐 따로 나가는 거냐? 그래갖고 모두 전멸하자는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호남에서 지금 그 이낙연 대표에 대한 뭐 인기가 별로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조직력들은 쭉쭉쭉쭉 바닥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민심하고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일반 민심하고 조직력이에요. 이거는 다르게 가더라고요. 물론 다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워낙 선거의 달인들이고 워낙 선거하면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쇼미더 영심 어떻게 보셨는지 나중에 또 얘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요 요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한테 좋은 제품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들이 또 생활에서 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뉴스인사이다를 먹여 살릴 한 줄기의 빛입니다. 한 줄기 희망, 통통 생활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요. 신상품 4종 세트가 나왔습니다. 주방세제, 섬유유연제, 일회용 수세미 등인데요. 세정력도 매우 뛰어나고요. 향도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도 사실 집에서 설거지 자주 하는데 이게 약간 찜찜한 세제가 있고 마음에 든다 이런 세제가 있어요. 안심이 되는. 근데 통통 생활용품 4종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이제 다 써보고 난 다음에 후기도 한번 올리겠습니다만 한번 써보십시오. 저희들이 저도 써봤어요. 써보셨어요? 좋더라고요. 어때요? 좋아요? 네, 네. 좋아요.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잔뜩 그래. 잔뜩 예, 보내줘 예. 보세요. 잔뜩. 네네네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제 별명이 통통이거든요. 맞아요. 우리들이 통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노영희, 배종찬 통통 남매의 남매로, 통통. 우리가 CF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CF 찍어줘요. 찍어야 돼. 광고 모델까지 노리네. 진짜. 자, 세정력도 뛰어나고 피부 자극도 없고 그리고 향도 좋은 세제가 세트로 팔리니까 여러분 한번 이 기회를 꼭 이용해 보시고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라이브 더보기란에 통통생활 생활용품 4종 구매 바로가기 링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7월 달에 구매하신 고객들께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뉴스인사다가 추천하는 통통생활 4종 세트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좀 잡아주세요. 진짜 통통. 진짜 통통이에요. 통통. 아니 진짜 배수하고 저는 얼굴이 통통해가지고 이 선전에 제일 적합하다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 완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네. 빨리 CF 찍어야 된다니까요. 드래곤님이 퉁퉁이 아니라 퉁퉁이겠죠, 이러죠. 너무합니다. 나도 그 말을 하고 싶었어. 아미리다님께서 두 분만 통통이 아니에요. 한 분도 퉁퉁해요. 네, 본인은 아닌 것처럼. 아니. 저는 진짜 퉁퉁해요. 아니, 한 분은 털 퉁퉁.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 또 좀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FPK 공부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저의 16년의 노하우가 담긴 합격 비기로 여러분을 합격의 전당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AFPK 합격 꿀팁, 친절한 원 교수의 합격 비기, 토마토 베스.